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관내 기업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 업자들에게 대장동 위례 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3갈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범행 배경을 설명할 때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원 약정서를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일까지 진술을 피하며 정치적 문제로 삼고 있다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 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로 일체 다른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도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도 이견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해석,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향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대목이 쟁점이 될지 송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70%인 6,700억여 원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1,800억여 원만 받겠다고 못 박아 5천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공원화 비용 2,700억 원, 서판교 터널 비용 920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고정한 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정보를 흘려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자기 범죄를 시장에게 보고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낸 성남FC 후원금 성격도 양쪽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 변경 등 관내 기업들의 민원 해결과 후원금이 대가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는 기업들 민원을 처리했고 성남FC는 후원금을 모금했을 뿐 둘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반박합니다. 최종적으로 핵심 질문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뭘 챙겼냐는 겁니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처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공단 공원화나 시민축구단 운영 등 자신의 공약을 지켜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챙긴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과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빗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빗댔습니다.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백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 공식 논평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당장 국회 법사위도 험악한 분위기에서 파행됐습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들한테 모욕 보이고 그리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불도하다. 기동민 간사님. 민주당은 내일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전원, 보좌진까지 1,500명을 모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신 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상관없이 강경하게 맞서자는 쪽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모두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 수사는 작년 가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전격 체포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여기에 구속 만기로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결국 최고 정점인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 시도하고 있는 검찰은 아직도 이 대표를 수사할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재수사 착수 석 달 만에 검찰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영장에는 8억 원대 대선 자금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눈 수사가 공식화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과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 검찰은 숨 쉴 틈 없이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까지 구속했습니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다 알고 있었고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입니다. 김반배 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이 나눠받기로 약속했다는 핵폭탄급 폭로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428억 원 약정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수사 돌입 6달 만에 제1야당 대표를 3번 검찰청으로 불러내 포토라인에 세웠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눈 수사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내 입을 닫은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면서 428억 약정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출신이 개입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사업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은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을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공직을 활용했는지 입증 여부가 각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도 그렇고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네.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예전에도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2003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 대선 자금, 그러니까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때는 현직은 아니고 물러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때도 조사였던 거지 영장 청구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2019년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두 경우 모두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네. 자진 출석해서 조사만 받았습니다. 지금 그 오늘 이재명 대표처럼 제1야당의 현직 대표한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네. 검찰도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정치적으로 뭐 예민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앞으로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표결은 또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먼저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4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곧 그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올 텐데 네. 뭐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을 보면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24일이고요. 네.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그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28일입니다. 그래서 2주 뒤에는 결판이 날 가능성이 뭐 높아 보입니다.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걸 더 미룰 가능성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없는 거죠. 이유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각 당의 셈법에 따라서 뭐 표결은 네. 3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표결 들어가면 민주당은 당연히 부결시키려고 할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결되려면은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출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가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 좀 지금 여유가 분위기입니다.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그 비판 여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국회가 더는 범죄인 은신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네, 또 정의당도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다릅니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게 그 당론이기 때문인데요. 또 네. 들어보시죠. 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지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이제 구호대 활동이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본격적인 철거와 복구 작업도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도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 같네요. 네, 저는 하타이주의 북서쪽 항구 도시 델티올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다 무너져간 이 건물은 오늘 안으로 철거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부분 피해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철거와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선 약 20채의 아파트가 이미 철거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도시는 지중해에서 석유를 수출하는 터미널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진으로 한때 산업시설이 모두 멈춰서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철거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진앙과 가까운 곳인데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들도 있다고 하던데 지 기자가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희는 여기에서 자동차로 20분가량 떨어진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다녀왔는데요. 이 도시는 지나면서 봤던 다른 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저희도 꽤 놀랐습니다. 거리마다 상점은 문을 활짝 열었고 공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햇볕 쬐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동네 아이들도 나와 미끄럼틀을 타며 뛰어놉니다. 이곳은 튀르키예 작은 도시 에르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하타이 중심부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열흘 전 7.8의 지진이 지나갔다고는 믿기 어려운 평온한 풍경.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흔적은 분명 남았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탑 꼭대기는 반이 깨졌고 건물 외벽 타일들도 줄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 바깥과 가게 내부에도 굵은 금이 생겼지만 가게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bina yapıldıktan sonra. Önemli olan şu kolonlar sağlam. Bu sonra da ek yapılmış orası. 한창 공사 중인 5층짜리 건물의 지지대도 흐트러짐 없이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도 붕괴된 건물도 없는 건 이 도시만의 엄격한 불법 건축물 관리 때문입니다. 과거 지진 경험으로 한층 강화된 건축법을 철저히 지키게 했고 건물은 반드시 6층 이내로만 짓게 한 겁니다. Müstakil yapılaşmanın çoğunlukta olduğu bir ilçe bizim Erzinimiz. Onun da büyük bir etkisi var. Doğru şeyler yapmaya çalışıyoruz. Çatlak hasarlı binalarımız var ama çok şükür enkaz altında kalan herhangi bir insanımız olmadı. 이렇다 보니 피해가 적다는 소식에 이곳으로 피난 온 경우도 많습니다. 궤권 씨도 당시 8살 딸, 3살 아들을 안고 될티율 집에 숨어 있다가 지진이 잦아들자마자 에르진으로 왔습니다. O yüzden bitmesini bekledik. Bittikten sonra çocukları da alıp aşağıya indik. Arabamızda yattık o gece. Böyle geçirdik depremi. 에르진과 될티율, 해안선을 따라 이웃해 있는 두 도시지만 평소 어떻게 재난에 대비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 시군과 관련된 건설업자 11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고마워 형. 튀르키예에 파견된 우리 구호대 텐트에 적힌 문구인데요. 우리 구호대 일진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현지인들이 이렇게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구호대 이진은 오늘 밤에 튀르키예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진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튀르키예 안타키아. 긴급 파견된 한국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생존자를 찾습니다. 활동 시작 1시간여 만에 70대 노인이 구조대원 등에 엎여 나오고 2살 여자아이도 무사히 빛을 봤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생각으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인 우리 구호대는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Allah razı olsun onlardan. Onlara çok çok sonsuz teşekkür ediyoruz. Çabaları bile yeter. Bunu buradaki Türk vatandaşlarımız yapmadı. 이들이 구조 활동을 마치고 인근 도시로 철수하기로 한 전날 고등학교 마당에 설치된 한국 구호대의 텐트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고마워 형. 조금은 어색한 글씨체지만 한 튀르키예인이 떠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긴 겁니다. 바로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한글로 형제나라라 적고 튀르키예어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썼습니다. 다른 텐트 앞에는 영어로 도우러 와줘서 고맙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들이라고 쓴 널빤지가 세워졌습니다. 강진 발생 사흘째인 지난 9일부터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친 구호대 일진은 불도 전기도 없는 열악한 여건과 추위에 시달리다 이진과 임무 교대를 결정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며 구호대를 파견했던 국가들의 절반가량이 철수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수색과 구조 인력 중심이었던 일진과 달리 의료팀 위주로 꾸려진 구호대 이진은 오늘 밤 튀르키예로 출발해 한 주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튕겨져 나갔던 아기가 닷새 만에 살아서 가족들을 만났고요. 해군 함정에 마련된 임시병원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기, 태어난 지 8개월 된 비르제입니다.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지만 지난 닷새 동안 비르제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채 홀로 병원 침대에서 지냈습니다. 폐허로 변한 7층 건물, 바로 비르제가 살던 곳입니다. 지진 충격에 건물이 모두 무너졌고 5층에 살던 비르제는 베란다 밖으로 튕겨져 나간 뒤 콘크리트 더미에 묻혔습니다. 지진 발생 14시간 만에 구조된 엄마 아빠는 막내딸 비르제를 애타게 찾았지만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에서 비르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르제를 먼저 구해서 보호하다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You see, we had no idea she had been saved. 가족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꿈에도 그리던 막내딸을 헤어진 지 닷새 만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The fifth day, we thought we would be seeing her lifeless body. 병원으로 개조된 해군 함정에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진에서 겨우 살아남은 엄마는 남편 그리고 11살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기적 같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한 가족들은 배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기관 말고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적연금처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요. 퇴직 때나 손에 쥐는 돈이다 보니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운용 수익률은 1.9%, 같은 기간 7.63%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지만 금융사들은 매년 1조 원대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든 은행이든 그 운영하는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다고 생각 안 하죠. 수수료는 내고 승률도 까지고 그러니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퇴직연금을 2개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 중 3에서 4% 정도를 따로 떼어내 공적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수익률이 6%만 돼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이 15% 정도는 될 거라는 게 자문위의 판단입니다. 자문위는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데 퇴직연금에서 이 정도 보장이 된다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자문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쟁점 중 하나인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퇴직연금이 분산되면 목돈을 한 번에 받아가 연금이 남지 않는 문제도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가입자들이 연금 대신 일시금 방식으로 받아갑니다. 신규 수급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으로 타가시는 분들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95%는 다 일시금으로 받아가니까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데. 자문위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의 이견이 없어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인과 금융권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통신 3사에 대해서 과점의 폐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통신사들이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다음 달 소비자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왔죠. 대통령실도 생색내기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 방편은 안 된다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3월 한 달 동안 제공하기로 한 무료 데이터.
SKT와 KT는 30GB, LG U+는 기존 제공 데이터의 2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싸늘합니다. 실제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집 반복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거의 쓰고 있어서 크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미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 추가로 무료 데이터를 준다는 혜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무제한 요금 쓰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요금적인 할인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선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임시 방편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통신 3사의 분점 구도를 과점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들 부담을 낮추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직접 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더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KT와 LG U+ 역시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해서 저희들과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12년 만에 최고치인 4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중간요금제 출시와 정보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그동안 여행한 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쌓이고 이걸 모아서 항공권 구매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이 마일리지 규정을 개편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대뜸 경고를 날렸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다. 진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화들짝 놀란 대한항공이 곧바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4개 지역별로 구분했던 차감 방식을 거리 기준으로 10단계로 바꾼 게 핵심입니다. 중장거리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인천에서 뉴욕 노선은 기존 7만 마일에서 9만 마일로, 파리는 7만에서 8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단거리는 더 적은 마일리지로 살 수 있어 인천에서 후쿠오카 항공권은 필요한 마일리지가 15,000에서 1만 마일로 줄어듭니다. 항공사 측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단거리 승객들의 혜택을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거리 노선은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도 있는 데다 운임이 비싼 장거리 노선에 쓰려고 마일리지를 모아온 승객들은 불만입니다. 마일리지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해외여행 멀리 갈 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모아야지 제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끔 좀. 마일리지를 쌓는 이유가 조금은 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일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은 불리한 정책일 것 같고 이번 개편안은 이미 지난 2019년에 발표됐다가 코로나로 시행이 연기됐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SNS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마일리지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만간 심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5% 수준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별도의 특별기 운항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케이블카든 산악열차든 전국 국립공원 중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곳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개발 압력이 거세다는 걸 저희가 앞서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계절 아름다운 명산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거센 개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생태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김민욱 기자가 한라산을 오르며 고민해봤습니다. 한라산은 국내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과 달리 정상까지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생태계는 더 잘 보존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백록당까지 오르면서 한라산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보존할 경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라산 정상까지 가는 2개의 탐방로의 예약제는 2021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성판악에서 매일 1,000명, 그리고 관음사에서 매일 500명 입장 가능합니다. 성판악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방향으로 약 1km에서 2km 정도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올라와야 될 정도로. 탐방 예약제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한라산에는 한때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왔었는데요. 탐방 예약제 실시 후인 2021년에는 65만 명,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탐방객이 줄고 분산되니 쓰레기와 훼손도 같이 줄었고 탐방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그전에 예약제가 아닐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 뒷공문이를 계속 쫓아가야 되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환경 보존이나 아니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라산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놓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장 2010년 무렵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한라산 윗세오름 쪽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했었는데요. 물론 토론회 과정에서 결국 그 계획은 포기됐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에는 한라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라는 공감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존하는 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데 다른 지역은 되게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2017년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생물종 다양성, 물 공급 능력, 대기오염 물질 흡수 능력, 홍수 방지 능력 등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개발은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거위를 잘 구슬러서 매일 황금알을 낳게 하려면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이나 이용보다 보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지정한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국립공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선 2030년까지 나라마다 육상 30%, 해양 30%를 국립공원 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약 4,000제곱킬로미터, 국토의 4%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에 전체 멸종위기종 267종 중 177종, 66%가량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곳 한라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약 1,300명가량입니다. 물론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록담의 이 멋진 풍경을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즐길 수 있게 하려면 개발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라산 정상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자기 후원 회장을 지낸 측근을 기업의 고문 자리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청탁이 오갔던 전화통화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측이 나이가 너무 많다면서 난처해하자 당시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이 의원님, 시장님과 얘기가 끝났다는 취지로 거듭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화 녹음 파일 여러 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통화에서 한국복합물류 임원은 당시 군포시장 비서실장에게 이하경 의원 후원회장의 자문력 채용에 대해 연세가 너무 많아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장 비서실장은 의원실에서 그분으로 했으면 한다. 시장님, 의원님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후원회장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인물이었는데 이력으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이하경 지역위원회 후원회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장 비서실장은 거듭 의원실에서 동의해 그분으로 하라고 했다며 압박했고 이 내용도 모두 녹음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통화를 했던 한국복합물류 임원과 자문력으로 채용됐던 당시 후원회장, 현재 도의원인 당시 지역구 보좌관을 불러 채용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통화 당사자인 당시 비서실장을 불러 녹음 내용과 청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취업 청탁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하경 의원 측은 물류센터 채용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하경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이 표현이 되살아났습니다. 6년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직책을 빼고 그냥 김정은으로 표현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격을 올렸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들과 함께 등장한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 사거리상 남한만을 겨냥한 미사일들을 갖춘 이 부대는 처음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추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당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펴낸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도 북한을 이제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2016년에 이어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한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도 직책을 뺀 김정은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에게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도 재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70kg으로 봤습니다. 2년 전까지의 평가보다 20kg이 늘어난 겁니다. 플루토늄만으로 핵무기를 최대 18기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일본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백서와 비교하면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며 가까운이란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역사 인식이나 독도 등의 현안과는 별도로 관계 개선 의지는 강조한 겁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로 수세에 몰렸던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을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다시 가세하면서 SM의 경영권 다툼이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지노가 포함된 이수만 월드를 지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동원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가 자신의 이모부인 이수만 전 총괄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수만은 나무심기를 연계한 K-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이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 가사에까지 나무 심기를 넣으라고 강요해 결국 음반 발매가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 심기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9년 홍콩에 개인 기획사를 세워 SM과 해외 기획사가 정산하기도 전 음반 판매액의 6%를 떼어갔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 회사인 CTP의 위법 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전 총괄과 주식을 넘겨받을 때 SM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된 걸 전제로 했다며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까지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많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주체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수 대표 또한 이번에 폭로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MBC의 하이브와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세무조사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훌쩍 넘은 13만 1,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이브의 지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경영권 분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20대 아들이 가구 공장에 불을 질러 사장인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7일 검은 옷차림의 한 남성이 한 가구 공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구 공장 사장의 아들인 28살 김모 씨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자 건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고 소방관들이 들어가 보니 김 씨의 아버지가 숨져 있었습니다.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홍보 전단지를 갖고 오면 여기 다 앞에 와서 이렇게 꽂고 가거나 하는데 좀 별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김 씨가 공장에 들어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겁니다. 체포된 김 씨는 조사 초기에 진술을 거부해 자세한 범행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김 씨의 살해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버지 차량에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는데 아버지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멈춰서 미수에 그친 겁니다. 김 씨는 아버지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6개월 동안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휴대전화에선 존속 살인을 검색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김 씨는 자라오면서 아버지와 다툼이 잦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등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존속 살해와 사체 훼손, 방화 등 기존 혐의에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졌던 11살 아이의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붓 어머니인 40대 여성에게는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는데요. 의붓 어머니는 오늘에서야 사죄한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의 일부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어머니 이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오늘은 입을 열었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합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로 죄목을 바꿨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부모는 필리핀 유학에 앞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장기간 결석시켰는데 계좌 내역 등에서 유학 준비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모는 언제부터 어떻게 학대한 걸까? 숨진 아동에게선 피멍은 물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듯한 자국들까지 다수 발견됐습니다. 때리는 부분 같은 그걸로 찍힌 자국과 송곳으로 엄청나게 찍힌 자국들. 경찰은 또 다른 학대 흔적으로 의심했는데 이들 부모는 피해 아동의 자해 흔적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아버지의 SNS에는 이혼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왔지만 재혼 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이웃에게 아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애기 아빠가 빨래만 들고 다니는 건 봤고 애기 엄마가 집 받아왔을 때 그때 봤는데 그때도 나간다고만 들었고. 피해 아동은 저학년 때부터 결석이 잦았고 작년 11월부터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에서 소재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가정 방문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종종 들어오는데 좋은 적은 없었어요. 교육부는 미인정 결석이 길어지면 가정 방문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목욕탕에서는 평소 5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 요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 폐점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목욕을 제공해오던 한 단체도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나 유니폼을 입은 손님들로 북적거릴 법한 찜질방이 사람 한 명 없이 고요합니다. 원적외선 체험방과 헬스장 등 찜질방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사우나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조금씩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다만 고령의 단골 손님들을 위해 목욕탕만큼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중단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가스 요금은 1,300만 원. 1년 전 고지서와 비교해봤더니 무려 63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 역시 마찬가지. 작년 이맘때 1,000만 원 수준이던 요금이 올해는 1,400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목욕비를 2차례 걸쳐 2,000원 올렸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어렵더라도 뭐 운영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가뜩이나 줄어가고 있는 동네 목욕탕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 법인도 나흘 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트럭에 간이 샤워시설과 탈의실을 만들어 노숙인 등의 목욕을 지원해왔지만 가스비와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전기비도 체감상으로는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는. 기존에 100만 원 들었다고 하면은 170, 80만 원 정도로 좀 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70, 80% 정도. 식당 업주들도 가스불 켜기가 무서워진 지 오래입니다. 고정비용이라 줄일 수도 없는데 음식값만 계속 올릴 수도 없어 일단 버텨내고 있습니다. 뭐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들 주머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올릴 수는 없고 하루하루 지금 버티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견뎌낸 영세 자영업자들이 곧바로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의 타격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청춘 스타 김유정, 대세 배우 손석구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낯익은 스타들이 최근 잇따라 연극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 마케팅에 연극계가 모처럼 들썩이고 있는데요. 침체돼 있던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약이 될지 아니면 티켓 가격의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독이 될지 박소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바라볼 태양 또한 없으리라. 이 씨는 완벽해. 꿈에서라도 배우가 될 수 있다면. 배우를 꿈꾸는 소녀와 천재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사랑 이야기. 김유정, 정소민, 청춘 스타들의 연극 데뷔작입니다. 화려한 캐스팅에 대형 뮤지컬에 버금가는 호화로운 무대까지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저한테는 꿈 같은 존재였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난 살아있어! 여기 바로 지금! 지난해 2월 배우 정경호가 처음으로 도전한 연극 작품은 모든 공연이 매진됐고 오는 6월 배우 손석구가 연극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벌써부터 화제입니다. 톱스타들의 연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매력에 관객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티켓값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셰익스피어인 러브는 VIP석 가격이 11만 원, 국내 연극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중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또 스타들, 이런 분들의 힘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일반 뮤지컬과 거의 다름없는 제작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타를 앞세운 성공은 이미 뮤지컬에서 입증됐습니다. 팬덤에 힘입은 뮤지컬 업계는 지난해 매출 규모 4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30%를 넘겼고 VIP석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5만 원을 넘어 18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업적 기획, 스타 마케팅과 어떤 높은 관람료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관객들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 극장에 들어갈 때는 그만한 스타 마케팅을 가지지 않고서는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객들에게 다양성은 줄어들고 톱스타들의 이딴 연극 무대 진출이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인구 절벽 속에 요즘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산업 현장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1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데 국가가 소개한 사업장에서도 월급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이주 노동자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경기도 외곽의 콩나물 농장. 지붕이 내려앉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썩어 있고 천장에 끈끈이에 죽은 벌레가 빼곡합니다. 방문에는 누군가 힘들어라고 써놨고 테이블 위 공책에는 응급 상황, 손을 다쳤어요 같은 말이 캄보디아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농장주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집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모습입니다. 이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던 30대 캄보디아 남성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 2,500만 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농장주가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노동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그 노동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해서 취업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은 이 라인 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는데 임금을 체불당해 소송을 내면 보통 G1 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G1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떼인 임금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버티려면 미등록 체류자 신세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 씨의 경우도 밀린 임금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써 2년 전 판결인데 농장주는 벌금 50만 원만 낸 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더 경제적인 선택인 거예요. 임금 체불액의 10분의 1도 안 나오거든요.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를 소개하는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임금 체불 보증보험 제도도 실행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보상이 최대 400만 원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 3,400만 원을 떼었다는 한 이주 노동자는 농장을 소개한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는 2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인데 임금체불 신고액은 9%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전지훈련지에 모인 WBC 대표팀이 나란히 유니폼을 입고 처음 손발을 맞췄습니다. 시차 적응과 예상치 못한 추위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애리조나 투손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인 대표팀 훈련장에 밤사이 때 아닌 눈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눈이 남아있을 만큼 이례적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태극마크와 코리아가 새겨진 유니폼을 제대로 갖춰 입은 선수들에게는 부담이나 긴장감 대신 설렘이 엿보였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8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속팀에서 각자 몸 상태를 끌어올린 야수들은 이강철 감독이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날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차 적응에 괴로워하던 양의지 역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볍게 몸 푼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또 오늘 또 첫 훈련이라서 함께 또 재밌게 운동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만족합니다. 네. 투수들은 가벼운 달리기와 캐치볼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의리의 손가락 상태에 박세웅과 구창모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등 이미 한 팀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전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거니까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표팀 훈련장과 같은 곳에서 2주 동안 몸을 만든 소형주는 불펜에서 30개의 공을 뿌렸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소집 초기엔 투수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NC와의 첫 연습 경기에서도 김광현과 고영표, 정우영 등 7명의 투수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눈이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첫 훈련으로 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 대표팀은 5번의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야구를 흔히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죠. 올 시즌 WBC와 프로야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KBO 기록 강습회에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기록 강습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200명의 수강 등록이 접수 38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9시 25분 비행기 타고 왔죠. 계속 새로 고침 누르다가 같이 신청했던 친구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는 묘미에 완전히 빠진 팬들도 제법 눈에 띕니다. 세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과거에 배웠던 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고 휴식 시간에도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인 드라이브를 일단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맞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백 중심에 정확하게 맞아서 야구 좀 안다 하는 수강생들조차 가장 궁금해하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SSG 두산 경기였었고요. 사실 땅볼 해가지고 그 더블 플레이 끝난 경기 있잖아요. 조수행 선수 그때 타구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조수행의 끝내기 안타인 줄 알았는데 주자 2명이 진루하지 않아 득점이 취소된 이 경기. 조수행 선수는 원래대로라면 좌익수 앞에 안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앞에 주자들이 포스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안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상황조차 작은 기록지 한 칸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짜릿함으로 다가옵니다.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야구를 엄청 좋아해야 될 것 같고요. 글씨도 좀 이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WBC 개막을 앞두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수강생 비율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기록의 스포츠도 모두의 스포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수비수들을 얼려버린 NBA 라멜로 볼의 현란한 드리블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부터 서풍이 들어와 서울의 기온이 8도, 부산 13도로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도는 공기가 탁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내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내일 밤 전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일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아 오가는 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낮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안동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다음 주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